의식 없는 상태에서 실려왔고 아직까지 의식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분당 백화점 그리고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신림동 사건도 참 깜짝 놀랐는데 13일 만에 또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차량 돌진까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정도면 이건 테러다 이렇게 규정을 한 상황인데요. 오늘 전문가 좀 모셨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요. 어제 있었던 이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지금까지 파악된 범행 경위 그리고 피해 상황이 어땠는지 좀 요약 좀 해주시죠. 네, 어제 8월 3일 오후 5시 56분이었습니다. 분당의 서현동에 있는 예. 대형 백화점 옆에 예. 있는 인도로 예. 소형 차량이 이제 돌진을 해서요. 어. 5명의 그 행인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음. 그러고 나서 차를 버리고 백화점 안쪽으로 이제 진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1층에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서 흉기로 예. 사람들을 공격을 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9명의 사람들이 이제 부상을 당하는 그런 피해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6시 5분에 예.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바로 이제 출동을 한 경찰관에 의해 가지고 피해자가 이제 검거가 됐죠. 그래서 약 10분 정도의 예. 범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4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굉장히 끔찍하고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4분이 아무 이유도 없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좀 2분은 좀 상태가 좀 좋지 않다. 좀 위중하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십니다. 제발 그냥 다 쾌차해서 큰 문제 없이 다들 회복하시길 좀 바라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패널 분들도 나와 계신데요. 우선 정기남 교수님하고 제가 민현주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겠어요. 혹시요, 정기남 교수님 특히 분당 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집 근처라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요, 만약에 어제 그 현장에 계셨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무슨 일이 거기 있었다면 만약에 이런 범인을 맞닥뜨렸다 가정을 하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만 들어도 아찔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아찔한 게 먼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정면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을 어떻든 간에 저는 피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 흉기를 든 범인을 만났다. 예. 그러면 아마 저는 제가 그 생활상 계속 습관이 있는데 예. 주로 이제 가방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오. 그리고 또 책을 들고 다니는 경우도 예, 많아요. 예. 결국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가방이나 이 책, 이게 소위 뭘로 제 소지품을 통해서 뭘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방어 수단으로 예.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어제 그 서현역 제 살고 있는 집이 한 예. 500m 이내에 있습니다. 걸어서 500m. 걸으면 500m 이내에 몇 있는 분이네요, 거리인데. 그러면은? 뭐 5분도 안 걸리죠. 또 그 현장에 저희 집의 막내가 군 복무 중에 휴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 현장에 또 있었어요. 어제요. 예. 실제 그 범인이 잡히는 과정까지도 이제 그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막내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일단 현장에서 벗어나라. 도망가라. 그게 또 부모로서는 그 상황에서 맞닥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최선의 방책이고 이걸 개인의 어떤 그 판단 여기에 맡기기보다는 우리 예. 치안 시스템이 좀 촘촘하게 작동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 것이 저는 최선일 걸로 보여집니다. 민현주 전 의원님을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요. 어제 사실은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학생이에요. 윤도일 학생인데 쓰러진 피해자, 부상당한 피해자를 도와서 많이 좀 소개가 됐거든요. 지금 윤도일 학생이 전화로 바로 지금 연결돼 있는데 뭐 가장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준 인물이다. 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윤도일 군인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 군 전화 연결돼 있죠? 네네. 오늘 뭐 여기저기 인터뷰를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전화 연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당시 범행이 발생했다는 걸 그 현장에서 어떻게 좀 알았습니까? 어떻게 느낌이 좀 있었던가요? 일단 제가 백화점 안에 들어갔을 때는 예. 이제 손님들이나 종업원 분들 할 거 없이 다 대피를 하고 계셨고, 오.
그렇게 저는 이제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이제 광장 쪽으로 걸어가는 길에 예. 제 앞에서 이제 여성분이랑 남성분이 이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고 있었기에 예. 아 이거는 그냥 누군가가 이제 상해를 입히고 도망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상황으로 먼저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범인을 직접 보지는 못한 건가요? 아니요, 제가 이제 지혈을 하고 있는 도중에 예. 제 기준 왼쪽에서 이제 범인이 이제 모자랑 후드 집업을 쓰고 걸어오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경찰관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예. 경찰관분들을 보자마자 이제 도망을 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흉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분들이 바로 알아채서 한 20명, 30명 정도가 달려드시고 그 뒤따라서 이제 또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소방대원분들이 다 따라서 갔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범인과 경찰이 뭔가 대치하고 상황 그리고 뭔가 이제 체포 직전 모습까지 이제 목격을 한 거네요. 그 현장에서요. 네네. 자, 그리고요. 지금 알려지기는 부상당한 여성분을 직접 지혈을 했다. 이런데 네. 사실은 이런 현장에서 그 목격을 하게 되면 일단은 당황하거나 이른바 또 패닉에 빠지거나 그럴 수 있는데 좀 두렵거나 당황스러운 느낌은 없었습니까? 저도 진짜 다른 사람들처럼 좀 많이 무서웠고 그냥 너무 당황해서 그냥 그 당시에는 한 잠깐 정도 그냥 아무 기억이 없어요. 좀 많이 놀래서. 예.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범인이 이제 도망갔기에 이제 지혈을 해도 안 주면 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부상이 심해 보이는 여성분부터 똑바로 눕혀서 이제 복부 쪽을 지혈을 하면서 압박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그렇게 어떤 구조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하다가 범인이 혹시라도 다시 오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아니요, 당연히 그런 생각까지 했고요. 근데 이제 피를 앞에서 너무 많이 흘리고 계셔가지고 예. 일단은 뭐 제가 지혈을 하고 있는 도중에 범인이 오더라도 예. 그나마 이제 제가 그 잠깐 지혈한 것 때문에 여성분이 좀 이제 목숨을 건지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있던 형한테 이제 주변 좀 살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제 제가 여성분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1시간 정도 지혈을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와 전화 통화도 했다고 하는데 그때 경황이 좀 있었습니까? 전화 통화까지 했다는 얘기가 알려졌어요. 이게 제가 지혈을 하는 것과 동시에 예. 112나 119에 신고를 같이 했고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지혈을 하고 있는데 이제 피해자 핸드폰에서 이제 어머니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한 손으로 지혈을 계속하면서 예. 다 반대 손으로 받고 이제 지금 따님분께서 이제 다치셔가지고 지금 빨리 오셔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많이 예. 놀라시는지 일단 근처에 계셔서 바로 뛰어오시더라고요. 예. 네네. 그러다가 이제 따님분 어머니 오시고 이제 구급대원 도착하시고 따님은 이제 구급차 타고 어머니랑 같이 병원으로 함께 이동되는 것까지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정말 이 윤도일 군한테 큰 박수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패널 분들도 좀 박수를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학생들 많으면 정말요. 비극이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그나마 위안이 좀 되거든요. 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윤도일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대단하죠. 사실은 머릿속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거기서 실천한다는 것도 다른 문제인데 이 학생은 그걸 실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십니다. 전화 연결 좀 해봤고요. 아까 민현주 의원님께 물어보다 이게 전화 연결로 들어갔었는데 만약에 이런 범인을 진짜 정면에서 맞닥뜨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머릿속이 하얘질 것 같고요. 예.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이제 도망가거나 가방으로 막는다고 하셨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달리기 속도가 느리잖아요. 아무래도. 네. 예, 아무래도. 그리고 아까 저 범인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달려와서 찔렀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사실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당하고 난 다음에나 그 사건을 갖다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대처법으로 나온 언론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무선 이어폰, 특히 음소거된 자분소거된 무선 이어폰을 많이 끼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거 주변 하지 얘기를 못 듣는 말아라.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안 들리거든요. 음악 소리라든지 예, 라디오만 들리는 건데 지금 뭐
일반 성인들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주로 그런 이어폰들을 많이 꽂고 이제 특히 저렇게 지하철역에서 그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말 청소년들이든지 특히 여성들이 정말 공포심에 질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낮에 아예 집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여성들과 노약자분들은 정말 많이 지금 공포심에 질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곽재현 교수님, 뭐 두 분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범인을 만났어요. 흉기를 들고 나를 위협하는 범인을 만났어요.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멀리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단 중요한 게 흉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범인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그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걸 갖다 맨몸으로 맞겠다 뭐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거는 영화에나 등장하는 네. 거죠. 그거는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방 같은 걸로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겉옷 위에 있는 옷을 빨리 벗어가지고 그 옷으로 일단 칼을 갖다가 이제 피하는 그게 이제 한 방법이 되고요. 예. 그리고 뭐 호신용품을 뭐 사용하는 것도 뭐 어떤 분들은 좀 효과적이다 그런데 그 위급한 순간에 이제 호신용품을 꺼내가지고 대응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평소에 좀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어폰을 꽂고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위험을 갖다가 감지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습관 중에 지금 많은 분들이 길을 걸어 다니면서 휴대폰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화면. 이걸 보고. 그런데 이제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다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걸 인지를 하고 자기가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아무래도 이걸 보고 있으니까 빨리 네. 못 보겠죠, 이거를.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 밀집해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갈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주변에 어떤 위험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관찰하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고요. 확실하게 안전이 확보된 그런 상황에서는 뭐 화면을 뭐 그렇죠. 휴대폰 화면을 보든 뭐 이어폰을 해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꼭 이런 것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과 어깨가 부닥칠 수도 있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방을 주시하고 주변의 그 위험 상황을 빨리 감지하고 그래야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둔 상태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 방금 화면에 어떤 대처법이 좀 소개된 게 화면으로 살짝 지나갔거든요. 다시 한번 불러오면요. 일단 도피예요. 일단 나오면 숨거나 벽 기둥, 그러니까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문제의 인물을 멀리 해야 되는 거고요. 호신용품, 그러니까 가방이나 우산 등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걸 저항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저항을 하기도 쉽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 있을 때는요. 아예 그 범인의 발작 밀착해서 팔이나 이런 게 휘두르지 못하게. 근데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최악의 경우에는 저렇게라도 해서 뭔가를 피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이 공고가 되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공격을 가능하면 피하고 빨리 현장을 벗어나는 게 가장 그게 필요합니다. 최선이죠. 지금 첫 번째 도피. 이게요 무슨 비겁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큰일을 막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누누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요. 이런 대처법 이 관련해서 전문가분께서 좀 조언을 해주신 게 있는데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과 최대한 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사실상 도망가는 게 필요하다.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그 근거리가 1, 2m 근거리에 있다면 사실상 최대한 도망가는 게 최고인데 그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신용품을 이용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 혼자 걸어가거나 그리고 이어폰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듣고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밤늦게 홀로 걸어갈 때에는 절대로 이어폰 걸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말 예외적으로 혼자 가야 될 경우가 있으면 주변의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하다. 방금 전에 곽 교수님께서 핸드폰 보는 거 이것도 주의하는데 지금 이어폰이요. 이어폰. 이거 요즘에 사실 이어폰 기능이 좋아서 주변 소리도 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되게 음악을 좀 집중해 들으려고 그걸 딱 꺼버리거든요. 음악만 들려요. 주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이어폰 쓰시는 거요. 정말로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당부 말씀드리고요. 근데 곽재현 교수님. 네. 많은 분들 전문가 얘기도 하셨고 여기 많이 얘기하셨는데 결국 듣고 보면은요. 알아서 조심하라 이겁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요. 방검복. 그러니까 이 흉기를 막을 수 있는 옷 있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들 검색하고 사고 계신다 그래요. 네네. 결국에는 알아서 조심하는 게 이게 최선인 겁니까 그냥? 참 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예. 뭐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도 약간 있고요. 좀 허탈하기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뭐 피해를 갖다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평소에 좀 알고 있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일단은 공권력이 뭔가 조치도 취하고 하지만 일단은 현장에서 급한 상황에서는 각자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어디 길이나 저런 공공장소 가 있대요. 핸드폰 그리고 음악 듣는 거요. 조금만 미뤄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런 가운데 경찰이요. 지금 뭐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오늘 경찰청장의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현 상황은 각종 흉악 범죄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 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입니다.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 검색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곽 교수님, 네. 이 지금 분당백화점 이 흉기난동범, 뭐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과거에 받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요, 이게 신림동 사건의 모방 범죄인가요? 아니면 그게 아닌 다른 종류의 묻지마 범죄인가요? 그 정부에서는 이건 테러 수준이다라고 규정했는데 이걸 어떻게 좀 규정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보다는 뭐 정확한 일단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긴 할 텐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러한 신림동 같은 그런 어떤 큰 사건이 났다. 예. 그게 이제 13일 전에 났는데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건에 대한 뭐 언론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사나 정보로부터 뭐 노출이 되지 않고 자기는 전혀 몰랐다 이럴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이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불과 13일 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받았을 걸로 이제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신림동 그걸 보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 모방을 한 거냐 그거는 이제 본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따져봐야 될 문제. 평소에 뭐 이 사람도 뭐 어떤 사회에 대한 뭐 분노나 불만이 있고 또 이제 좀 정신적으로 불안한 이런 여러 가지 잠재적인 원인들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사건이 결국으로 촉발하게 된 결정적인 어떤 원인이 뭔지 그것들을 갖다 좀 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서 이 신림동 관련해서 이 흉기난동 공개됐죠. 신원도 조선입니다. 33. 근데 사이코패스 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라는 판정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좀 반복되면 안 되는데 자꾸 아무튼 나왔고요. 그리고 곽 교수님. 근데 이번 이 분당 백화점 이 흉기난동 사건 일단은 차를 몰고 와서 1차 범행을 했어요. 그거에서 피해를 보신 분도 커요, 지금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차로 흉기난동. 그리고 뭔가를 자꾸 준비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거는 치밀하게 뭔가 생각을 했다, 계획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사실 범죄가 발생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그런 범죄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이미 지금요. 우리가 이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런 고의성이 있느냐, 계획성이 있느냐 뭐 이걸 갖다 볼 때 범행을 저지르는데 필요한 수단이나 도구를 미리 사전에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 범행 현장에 대한 정보들을 미리 파악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이미 흉기를 하루 전에 뭐 구입을 자기가 했다고 이제 그러죠? 구입을 했다 그러고 또 하루 전에도 그 서현역 현장에 근방을 갔고. 방문을 했다라는 뭐 이런 걸로 볼 때는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획성이 있는 그런 범죄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후드티를 입었는데 뭔가를 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정황상 이거는 아주 작정을 한 거 아닌가 뭔가를 이런 느낌은 받게 됩니다,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맡고 계신 설주환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이 와중에요. 또 이 와중에 곳곳에서 흉기난동
뭐 살인 예고 이른바 살인 예고 글이에요. 네. 이게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가짜 뉴스로 또 나오는 내용들도 올라오고 있다잖아요.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공포감을 들게 할 수가 있어요. 시민들로 하여금. 지금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뭐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칼부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칼부림 예고 뭐 목록 이런 그러니까 장소까지 특정을 해버렸어요 뭐 지금. 날짜와 그다음 장소.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 역 뭐 이런 게 나와요 지금요. 그럼요. 지금 대다수가 사람이 많은 그러니까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들이 대다수예요. 뭐 우리가 그냥 아는 강남역이라든지. 지금 화면에 나가니까 이거 네, 서현역 옆에도 잠실역이라든지. 오리역이네요. 저기 있는 네, 것도. 네, 맞습니다. 오리역은 뭐 서현역이랑 가깝죠. 되게 예. 6km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그다음에 뭐 8월 5일 날 또 뭐 예고가 있다. 어디 부산 서면역에 지금 예고가 돼 있고 뭐 용산구 어디 뭐 대통령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8월 6일까지 지금 리스트가 지금 나와 있다라고 이런 글들이 지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냥 허위로 올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그럴 사실로 수 확인이 안 된 있죠. 것이고 예. 뭐 경찰청에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배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혹시나 뭐 이런 루머들을 저는 이제 올리는 것도 막 이걸 뭐 가벼운 마음으로 장난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되게 피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서 뭐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거기 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잘못된 소문들이 그리고 경찰도 다 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부산 서면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찰들이 훨씬 더 많은 투입을 돼서 지금 순찰을 돌고 있거든요. 그걸 투입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되면은. 경찰청에서 이런 루머가 있는데 혹시나 또 진짜 사고가 발생해버리면 예. 또 경찰이 또 이걸 왜 예방을 못했냐 이렇게 예고까지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정말 쓸데없는 경찰력과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다른 데 투입이 돼야 될 어떠한 인력들이 그곳으로 또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글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좀 이걸 자제해 주기를 아마 요청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이런 루머들은 올리지 않으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곽 교수님. 네. 그리고 또 보니까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네. 또 흉기 소유자 20대가 또 체포가 되기도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참 도대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이른바 흉기, 뭐 난동 예고, 살인 예고 이렇게 예고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처벌을 받습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다행히 뭐 고속터미널에서 잡힌 사람은 뭐 장난감이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의상 코스프레 같은 거 하는 예. 그런 어떤 소품이었다. 뭐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뭐 심각한 그런 예, 사건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예고된 것들은 이건데 네. 만약에 그 예고한 사람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 동안은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로 어떤 계획성이 들어가 있다. 그런다면 이거는 협박죄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뭐 살인 예비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 거 지금 아니냐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는 예, 엄청난 의견인데, 공포를 주잖아요. 그런 정도 살인 예비죄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뭐 직접 살인이나 종속 살해 같은 걸 실제 이제 준비해 가지고 예비하는 그런 업무가 있는 그런 정도니까 예. 그 정도까지 이제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려는 좀 의도가 있고 계획성이 있고 구체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면 예. 협박죄로 이제 처벌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설주한 변호사. 기존에는 이게 판례를 보면 살인 예비죄에서는 대상이 특정돼 있지 않으면 그냥 내가 나 누군가를 죽여버릴 거야라고는 어떤 이런 예비만 이래서 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특정되지 않는다. 판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지금과 같은 어찌 보면 묻지마 범죄가 지금은 무차별이거든요. 그렇죠. 없을 때의 어떤 판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러한 묻지마 범죄라든지 진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그냥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범죄에서는 저는 이제 살인 예비죄도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판례 변경이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법 좀 강정 듭니다. 내지는 법에 대한 해석이 약간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저는 그렇게 계기로 봅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설주한 변호사. 한편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대전에서는 학교에서 네. 교사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일이 또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다행히 지금까지 이런 묻지마 범죄 형태는 아니고요. 오. 피해자와 어떤 그 가해자가 일단 아는 사이다. 그러니까 면식이다. 예, 일단 면식. 일단 아는 예. 사이고 그다음에 이 가해자는 20대 후반 정도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피해자는 40대 후반 그 정도의. 학교 졸업생인가요? 근데 다른 학교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그 학교 그 졸업생이 학교도 아니라. 아니고요? 그래서 그럼 근데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네. 아직은 이제 체포가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피해자분이 상당히 위독하다고 해요. 피해를 좀 많이 입으셔가지고 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추론을 해볼 수 있냐면 이 학교 국공립이에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교사가 순환 근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학생은 다른 학교 졸업생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 피해자가 과거에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예, 그 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신 분은 아닐까 하는 추정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런 묻지마 무슨 네. 흉기난 이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결. 건 아니고 원한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뭐 사적인 어떤 그 둘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이건 또 학교인가? 도대체 우리가 미국인가 지금? 막 이렇게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은데 약간 그런 종류는 아닌 걸로 일단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사실은 이런 흉악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지금요. 느끼고 있고요.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 이런 어떤 엄청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약간 사형제 이걸 같이 얘기하는 약간 토론처럼 비춰진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을 보면 작년의 경우 한 70%고요. 지난주 같은 신림동 그런 강력 사건이 나면 80%까지 올라갑니다. 한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80%나 지지하는 제도 찾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형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석방 없는 그 종신형 제도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사형제가 뭐 우리가 존치는 돼 있지만 폐지되다시피 한 그런 적이니까요. 일단 그거는 법무부라든지 뭐 이런 쪽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자, 이번 사건과 관해서 검찰이요.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당과 정부는 흉악범죄에 대해서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자, 국민의힘 소속이신 윤석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우리 지금 형법 체계상 그 사형이 있긴 있죠. 근데 예. 97년 이후로 집행이 안 되니까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보고 그럼 그 다음 높은 형이 무기징역인데 예. 대부분 보면 무기징역이면은 사회에서 뭐 그 범인이 죽을 때까지 사회와 격리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20년이 지나면 예. 그 사이에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뭐 그러면 가석방 그 심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수로 판정이 되면 풀려줄 수도 있다. 그렇죠. 석방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이번 서현역 이 사건의 범인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인데 예. 20년 동안 잘 지내면 별 그럼 문제 40대 없이 초반이네요. 그럼 사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처벌을 세게 해서 예방 효과를 거두자 이 얘기는 뭐 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예. 거 우리 사회와 분리돼서 똑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면에서는 예.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사회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외국의 예처럼 아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그 제도를 도입하자. 이게 이 당정회의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니까 그 대안으로서 내기가 되는 건데 이걸 적극 추진하겠다는 거죠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법 개정 사항인데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자, 한편요, 곽 교수님. 네. 사실 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오늘 워낙 이런 흉악하고 생각지 못한 범죄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파생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렇게 흉기를 들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그 범인에 대해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그걸 저질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단순히 그 흉기를 떨어뜨려서 예를 들어 팔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는 정도만 하지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의 가격을 하게 되면 이건 또 정당방위도 아니고 폭행죄로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격한 상대방이 사용한
그 범죄 행위의 그 폭력보다 예. 좀 더 지나친 과격한 그런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오히려 정당방위로 이제 인정을 받을 아니 수 없는 그러면 거죠. 그 흉기를 든 범인을 예를 들어서 뭐 발차기 돌려차기로 아주 머리를 차서 매다 꽂아서 중상을 입혔어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그러면은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몽둥이를 들고 이제 달려드는 범인에게 오히려 흉기라든지 총으로 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그 폭력의 정도가 더 과잉하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이런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이 정당방위의 범위를 갖다 너무 좁게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냐? 축소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실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이런 현장에서 과연 그 행위자들이 그런 거를 다 판단하고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서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제압할 수 있는데 그러면 흉기만 떨어지게 제압해야지 이게 됩니까? 예,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법원의 판단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좀 좁게 정당방위를 해석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 사람들이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행동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무술에 능하시거나 그런 제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저런 흉기 있는 들고 난동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제압을 했는데 굉장히 공격을 한 거죠. 근데 많이 다쳤어요. 그럼 잡혀가는 겁니까? 이게 정기랑 교수님, 이거 정당방위가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이런 상황에 정당방위 인정이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안타깝죠. 이게 범죄는 흉악화되고 또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방위는 과거의 판례의 어떤 그 잡혀가지고 너무 좁게 해석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뭔가 어떤 범죄 추세 또는 어떤 사회적 어떤 상황,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당방위도 좀 폭넓게 저는 해석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정당방위 각자의 시민의 안전과 생명 문제를 정당방위 차원에서 해결할 건가 이런 차원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소위 국가의 역할은 없고 개인이 정당 방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접근되는 이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당 방위는 좀 폭넓게 해석될 필요가 있고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 어떤 국가 차원에서 치안 정책이라든지 또 어떤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더 빨리 시급히 와야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민현주 의원님하고 출조하면서 제가 한 1분씩 드릴까요? 어떤 의견이세요? 이거 정당방위 문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정당방위가 지나치게 너무나 이제 과잉으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인데 지금처럼 최근처럼 이렇게 묻지마 범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노약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정당방위를 할 수도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법적으로 구속을 해놓고 나면 더더군다나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사안별로 좀 법적으로 좀 어떻게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혈주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저도 참 오랜만에 형법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정당방위 파트에서 항상 문제 제일 풀기 쉬운 게 객관식으로 주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다 정답이었어. 틀린 걸로. 정당방위로 인정된 판례가 거의 없었어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게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80년대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기억나는데 그 강제추행을 당하는데 입안에 혀를 집어넣는데 방어하려다가 이렇게 그 혀를 깨물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같으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저는 정당방위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 안 됐어요. 그 상해죄로 처벌받았어요. 상해죄입니까? 상해죄로 처벌. 혀를 이제 뭐 일부 절단이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렇게 협소하게 인정이 됐던 거예요.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판례가. 가해자 위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맞습니다. 근데 물론 정당방위가 또 폭넓게 인정돼 버리면 사적 구제, 어떤 공권력이 아니라 개인이 그것을 스스로 이것을 통해서 구제해버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이게 그런 상황을 정당방위 상황을 오히려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은 저는 지금은
판례가 이런 정당 방해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이게 어떤 형법에 철학 문제가 있다, 고민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마 이런 거가 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곽재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